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여야가 같은 날 연찬회를 열고 내년 총선을 향한 결속을 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째 참석한 여당 연찬회에서 후쿠시마 방류를 둘러싼 가짜뉴스와 선동정치를 작심 비판했고, 민주당의 연찬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선은 오늘부터 30만 원으로 완화되는데요. 재개도 환영하는 내수진작 효과를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찬회란 사전적인 의미로 갈고 뚫는 모임, 즉 벼루에 먹을 갈고 학문을 깊이 뚫듯이 연구하는 모임을 지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여당 국회의원의 연찬회에 참석했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일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 대통령의 연찬회 연설은 다소 충격적인 서두로 시작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업도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안에가 아주 형편없어요.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이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 말을 들어보니까 금고 열쇠를 넘겨받아 열어보니 1,000원짜리 한 장 없었고 빈 문서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IMF 외환 위기가 터진 1998년에 취임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직전에 김영삼 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작심했던 이 유명한 비판이 연상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마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부분을 고루 살펴보고 파악을 해보니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이다라는 현실 인식을 아마 강하게 비판하는 어조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정부가 물려준 내용을 살펴보니 부실 기업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분식회계라고 하죠. 이 분식이라는 게 이제 분칠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기업이 부실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겉에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와 다름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문정부 출범했을 때 처음에 경제정책으로 내놓았던 것이 소득주도 성장 아니었습니까? 소주성, 예. 그 마차가 말을 끈다는 이론에 대해서 뭐 경제를 잘 아는 분들도 상당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만, 아주 급격한 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자영업이나 경제 약자들에게 피해만 간 결과로 나타났지만, 이를 또 다시 통계를 좀 조작하는 방식으로 뭔가 꾸미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감사원이 실제로 감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또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는커녕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쓰더라도 이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귀에 단 사탕 같은 이야기만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실체를 이제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사상 유례 없이 문정부 기간 동안 400조가 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채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그야말로 국가부채 천조 시대를 활짝 여는 이것이 과거의 IMF 당시에 정말 그 금고 열쇠를 열어보니 빈 문서만 가득했다라는 그러니까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작심한 그 윤 대통령의 비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했다는 비판도 했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가하고 기업하고 좀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그마한 기업이라도 잘 되려 그러면은 일단 투자자, 주주, 거래 상대방, 또 우리 돈 빌려주고 대출해준 채권 금융기관에 대해서 기업이 정직하게 늘 보고하고 돈도 아주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없는데 사장이 어디 벤츠 600하고 뭐 이런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망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선거 때 표 좀 얻어보려고 이 재정을 부풀리고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재정이 엉망이 되면요. 대외 신인도가 떨어집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고급 자가용의 대명사 벤츠 600, 마이바흐죠. 이건희 전 회장의 승용차로도 널리 알려진 차입니다. 제가 아침에 가격을 한번 찾아보니까 제일 싼 게 2억 5,66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고급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그리고 포퓰리즘을 역시 직격했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그럼요. 문정부가 몰고 다닌 고급 자동차의 이름은 아시죠? 소득주도 성장. 네. 네, 그런 진짜로 국민들에게 파퓰리즘적인 특히 대중영업주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400조라는 국가 채무가 늘은 부분들은 과연 어디에 가 있느냐. 국가의 끊임없는 이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쓰여 있는가. 이렇다면은 안 쓰였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하듯이 매표를 했던가 자기네들의 어떤 사리사욕에 쓰여진 거 아니냐. 한마디더라도 지금 틀림이 없는 그런 지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대한 그런 모임들이 지금 여당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와줘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둘러싼 가짜 뉴스들과 선동 정치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협치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성장과 분배를 통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이게 오늘 각 신문의 제목으로 많이 뽑혔어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 과학을 무시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인데, 자, 누굴 겨냥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반국가 세력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1 더하기 1은 초등학생들도 다 2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최근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IAEA나 도쿄전력이나 일본의 뭐 환경성, 수상성 이런 데서 다 지금 그 실시간 방사능 수치 같은 거를 다 발표를 하고 수산물 검사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걸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치를 하겠느냐라는 한탄을 저는 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이 좌우 날개론, 이 이야기는 진보 좌파들의 추앙을 받는 그 지식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리영희 씨가 쓴 그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그 책 제목에서 아마 가져다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예. 싶은데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하면 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그래도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날아야 이 국가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지금 실상 진보 좌파라고 하는 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진보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계속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추모공원 추진, 또 홍범도 장군의 동상 이전 논란도 암시를 했는데요. 역시 이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의 어떤 그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또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진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뭐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념보다 실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앞세우는데 오히려 이념과 철학이 바로 서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이거는요, 제가 사실 제일 감명 깊게 든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 배가 이제 방향을 잃고 이제 파손이 되려고 그럴 때요. 선장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어디로 가냐가 아니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그 전에 현재 좌표를 정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근본적 통합 이런 협상 이런 것들이 어떤 가치로 어떤 기제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하자. 꼭 실용만이 답은 아니다. 굳건한 우리의 좌표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느냐. 굉장히 울림이 컸던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이런 긴 연설을 마친 뒤에 오른손 주먹을 쥐고 들어올리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직접 전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우리 당 정에서만이라도 우리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파이팅! 화이팅! 같이 갑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보통 연찬회 만찬에서는 뭐 가볍게 맥주나 와인 건배가 나온 게 지금까지의 관행인데 어제 이 국민의힘 연찬회 만찬의 건배 주가 아니죠. 오미자 주스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술로 건배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작년에 정권이 교체됐었는데 당시 작년에 연찬회에서도 금주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주스, 전통차 이런 걸로 이제 건배를 했었는데 지금도 상황이 여당 입장에서는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지금 우리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그 어퍼컷 비슷한 네. 윤 대통령의 이제 모션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지금 사실상 쉽지 않은 국면이다. 수도권 위기론 이런 것들이 이제 돌출되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국민들께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뭐 정부나 지자체, 여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삼위일체로 합심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뛰어보자. 그러니까 그 성공의 어퍼컷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퍼컷 세레머니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뜻에서 금주령도 내려지고 다 함께 단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모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막에도 나왔지만 건배사가 3번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이주호 교육부총리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의원 대표로 전주혜 의원 네. 이렇게 3명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은 또 축사까지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보여주는 의미는 역시 총선 승리를 향한 결속을 다지자는 거죠. 그렇죠.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9월부터 정기국회 마지막 국회가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상 정권 교체가 됐지만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를 해야 한다라는 네. 것이 이제 여당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도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분들과 협치를 해서 나가야 이제 이것이 국정 목표가 달성이 될 텐데 그것이 현실상 불가능하니 눈앞에 있는 총선에서 꼭 승리를 거두자라는 이런 다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만찬에는 메뉴로 생선구이, 닭고기, 과일 등이 포함된 도시락 세트가 나왔고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이 준비한 문어회, 유정복 인천시장이 준비한 민어회 등이 나왔습니다. 야권의 후쿠시마 방류 반대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겠다는 뜻이라고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 역시 또 방점이 수산물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이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최초로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이제 터졌을 때 사실 22% 정도의 지금 뭐 수산물의 판매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안전함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부분들을 여당 만찬에서 해준 거에 큰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오미자까지 이제 같이 해서 건배를 하시는데 단맛만 떨구면 매운맛, 짠맛이 다 있는 게 오미 그래서 아닙니까? 오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이제 우리 당내는 단일 대우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국민을 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회를 먹자. 굉장히 의미 있는 조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가지 맛을 다 느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원주의 오크밸리 리조트에서는 민주당 연찬회가 열렸었는데 여러 가지 뭐 총선 결속 얘기가 나온 가운데 비명계인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뭐 심청이 인당수에 빗댄 발언을 해서 논란이 좀 잠시 있었다고요?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야 사실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나 의원들만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2가지예요.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심청이처럼 정말 인당수에 뛰어들 각오, 사직생의 각오로 해서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면 왕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왕비는 이제 뭔가 나중에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비유겠죠?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원내대변인이나 다른 분들 나와가지고는 뭐 그런 사퇴 요구 별반 없었다라는 식으로 굳이 좀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승현 의원은 저렇게 전했어요. 78% 지지하던 이 대표가 왜 심청이 되냐? 서른이 심청이가 돼야지. 뭐 그랬다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계파 갈등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이 앞서서 뭐 유쾌한 결별 이야기도 했었고 최근 들어서도 이제 분당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뭐 옥중공천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상태는 실질적인 분당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애써 수면 밑으로 누르려고 하는 분들이 계파 간의 어떤 그 갈등 양상을 좀 물밑에 좀 가둬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연찬회 참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에 인천 아라서해 관문에서 열린 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해양경찰 여러분,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0년 동안 해양경찰은 해양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해양경찰 기념식에 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시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다시 한번 다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잘 보시겠지만 입장하시는 것부터가 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왔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제 광복절 때도 이제 생존 독립유공자하고 같이 오시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갑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히 지금 날려주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장보고 보유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탄한 이순신 보유국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해양은 우리의 진짜로 생명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해양 강국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자. 굉장히 뭐 뜻 있고요. 재미난 거는 이런 뭐 우리 해양경찰청의 이런 축하 무대이기는 합니다만은 각국 외국 대표들이 다 왔어요. 외국 공관 대표들하고 FBI에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HSI라고 미국의 국토안전보장국에서도 오고 그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해양 이 배타적 수역은 굉장한 정치 지정학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많은 나라의 축하도 받으면서 또 열심히 하고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은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직접 관제센터에 앉아보기도 했는데요. 자, 보통 격려만 하고 가는데 그 관제센터 스크린 앞에도 앉았어요. 어떻게 그 의미를 보십니까? 수박 겉핥기식 행사는 윤 대통령은 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사들을 많이 기획을 해서 참여를 하는데요. 기념식 참석에 앞서서 경인항의 그 해상교통관제센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직접 이야기도 나누고 저 센터의 자리에도 앉아보고 그래서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교신도 하고 그렇죠. 조작도 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어떻게 모든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파악해보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연찬에도 그 인천공항의 인재개발원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인천 일정이 이렇게 쭉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 경계, 해상 안전이 우리나라의 뭐 인프라를 지키는 1차 방화벽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계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해경이라든가 혹은 지금 방금 보신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근무자 본인이 건강도 지키고 본인의 안전을 지켜야 네. 이런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이 방문에서 이른바 복수직급제 실시를 거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 상황실의 역량을 보강하고 주요 보직에 대한 복수 직급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 해양경찰청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세계 인류 해양 치안 종합기관으로 힘차게 발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복수직급제 생소하게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그 과장은 대개 4급 이제 사무관이 들어갑니다. 3급도 서기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계장을 대개 뭐 이제 5급 정도가 하는데 4급, 5급이 같이 합니다. 뭐 1998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독립해서 독립외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인사의 어떤 폭이 좀 좁아진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런 의미보다는 현장 대응의 능력이 있는 좀 고참이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직급들을 복수 직급으로 하면서 조금 더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그런 제도로 하면서 또 인사 적체도 좀 정리해준 그런 아주 유용한 복수 직급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에서는 이런 복수 직급제 많이 하잖아요. 하죠. 조직이 많이 좀 하죠. 유연해지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유연한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것이
우리가 정년이 때든가 뭐 이런 거를 뛰어넘으면서 그 갖고 있는 자기의 지혜, 지식들이 현장에 굉장히 접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자리에는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두 유명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겸 탤런트 이덕화 씨 그리고 이국종 교수였습니다. 자, 닥터 헬기로 유명한 그 긴급의학의 대명사죠. 이국종 교수. 명예해경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기존의 명예해경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고 지금 이덕화 씨하고 이제 악수 나누는 장면. 저 오른쪽이 저 제복 입은 분이에요. 그렇죠. 이 명예회경에 이제 어제 이덕화 씨가 위촉이 됐습니다. 이덕화 씨는 뭐 연기자이기도 합니다만 바다의 사나이 낚시로도 상당히 대명사격인. 뭐 종편의 그 도시여부 주인공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측면에서 해경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으로 보이고 이국종 교수는 그 중증 외상 환자들을 돌보면서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닥터 헬기는 네. 물론이고요. 아마 해경과의 협업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구조에 있어서 이미 멘토로 활동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 저 자리에 참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기념식에는 또 의미 있는 그런 분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해양경찰 순직자 유가족 7명이 함께 했는데요. 순직한 아버지에 이어서 해경이 된 딸도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 격려했다고 하네요. 네, 바로 그 주인공은 그 7명 중에 1명 지금 어깨를 두드려주고 있는 바로 저 조현진 경위입니다. 이 부친, 순직한 부친은 고 조동수 경감인데요. 경계 중에 순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해양 경찰이 된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해군 학군단 4학년인 조휘준 군 역시 아버지를 추모하는 글을 읽기도 했고요. 이렇게 실제로 해경 순직하신 유가족 7분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념식이 벌어진 이후에는 해경 경비 함정인 3005함을 직접 승선을 윤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어선을 단속한다든지 해상에서 인명 구조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훈련도 직접 참관을 하고 또 해상에서 사열도 이루어지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날이 하루 있습니다. 바로 10월 2일 월요일인데요. 이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게 확실해 보입니다. 야당이 먼저 건의했습니다. 재개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받아들이려는 모양새인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완화된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달력을 보시면 10월 2일이 월요일인데 그날만 검어요. 이날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첫 임시공휴일인 셈인데 대체 공휴일과는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대체 공휴일과는 개념이 자체가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추석 연휴가요. 목, 금, 토 28, 29, 30. 그러니까 29일이 추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일요일 다음에 까만 글자 하루 10월 2일만 껴 있습니다. 10월 3일이 이제 개천절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게 된다면은 6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 추석 연휴가 이제 6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 10월 2일에 검토되고 있는 것은 임시 공휴일입니다. 이 네네. 임시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게 되면 임시 공휴일이 되는 것이고 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같을 때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토일 주말이나 아니면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네네.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 만약에 10월 2일에 이제 지정이 되게 된다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 뒤로 3일이나 혹은 추석 연휴 전에 3일 이렇게 만약에 휴가를 내 가지고 연이어 붙이게 되면은 뭐 때로는 12일 내지는 17일까지도 연휴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10월 2일 하루만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간만에 그 황금 연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날을 흔히 뭐 징검다리 휴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임시공휴일 지정이 징검다리 때문에 나온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 뭔가요? 내수 진작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임시공휴일이 뒤에 가면은 하나 숨겨져 있는 게 있죠. 10월 9일 한글날도 쉬거든요. 한글날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4, 5, 6, 7 정도에 연차 휴가 내신다면은 진짜 뭐 10일이 넘는 그런 휴가를 지금 가실 수 있는 한 그런 달에 부분들. 3분의 1 정도 직장에 안 나가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게 뭐 네. 장기간 이렇게 쉬는 게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많이 우리가 쉬면은 안 되는데 정확한 이유는 더도 덜도 말고 내수 진작을 위한 용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쉬면 기업이나 기업주 입장에선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환영 일색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진짜로 이렇게 나오면요, 경제단체에서 반대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쉬면요, 2013년 예를 들면은 대체휴일 가서 28조의 생산 감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조 넘게 대체 인건비가 지금 증가가 됩니다. 휴일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엔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우리가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걱정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이라면 해외로 나가시는데 이러면 또 대무역 수지 같은 게 좀 어렵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내수를 위해서 상품권을 준다든가 내수 진작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환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수 진작의 발판을 만들어주리라는 기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경제 주요 단체들의 환영도 한 목소리입니다. 이거를 좀 단체별로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다 들어서 성명을 냈네요. 이제 한국 경영자 총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휴일을 좀 지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내수 진작에 이제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 내수 활성화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유를 경총은 들었고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염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 관련자 내지는 뭐 자영업자들이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생각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이 소비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높아진 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되게 되면 특히 관광업계라든지 유통업계 이런 데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만한 네, 일이라고 네. 이제 생각이 되고요. 또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는 임시 공휴일을 이제 지정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행 수요, 특히 국내 여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네. 여행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행을 가게 되면 일단 먹고 자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장기간 연휴가 있게 되면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이제 해외 항공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예약도 어렵지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여행 수요가 이제 좀 촉발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이제 진작돼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고도 남는 수요는 이제 내수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내수 진작 효과가 나는 건지 좀 짚어볼 텐데 현재경제연구원에서 2020년 3년 전에 조사한 결과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쉬면 얼마가 생산 효과가 난다고요? 22,500만 명이 쉬는 걸로 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명당 84,000원 정도를 쓰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생산 유발 효과가 보시다시피 4조 2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지금은 더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더 늘죠. 그다음에 부가가치도 1조 6천 정도가 나왔고요. 소비 지출로만 2조가 넘게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소비에 대한 제한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의 지금 앞으로 하는 우상향하는 우리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시기적절한 지금 대체 공휴일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처서가 지나고 곧 백로입니다. 이제 가을로 접어든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뭐 태풍이 또 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유독 길었던 이번 장마의
휴가를 못 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황금 연휴가 되고 휴가를 좀 국내로 많이 가게 되면 특히 관광 분야 플러스 효과를 누리겠죠? 그렇죠.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게 되죠. 요즘에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진짜 여름이 너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월부터 정말 폭염이 대단하더니 또 그 다음에 이제 수해가 많았죠. 그리고 또 아직 여름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름에는 그 7말 8초에 이제 주로 여행 휴가 수요가 이제 집중이 되다 그랬죠. 보니까 네. 또 못 가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기후가 온화해지는 이 9월, 10월 요때 그 여행 수요를 반짝 이제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광이나 소비 진작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료 그림으로 이제 단풍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곧 단풍 관광이 시작돼요. 그렇죠. 네. 단풍이 드는 계절이 그 겹칠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네. 어쨌거나 그 날씨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오름세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8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경고 사인 빨간불이 좀 들어왔죠? 네, 뭐 기상 이변이라든가 뭐 흑해 곡물 협정 이제 중단한 부분, 그다음에 일부 국가 식량 수출 제한 등등이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제 거시적 환경이고요. 전 세계를 통해서 재고들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설명해 주세요. 미국 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지금 줄어가는데요. 시차를 두고 예, 시차를 둔다는 게 뭐냐면 가공식품은 11개월 후에 최고치를 칩니다. 그다음에 외식 물가는 8개월 후에 최고치를 치니까 11개월 동안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걱정이 지금 되는 거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상은 이런 식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유가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유가가 20% 정도 지금 우리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좀 오르고 있고 이래서 사실 뭐 저번 달에 2.3%의 물가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잡는구나 했는데 8, 9월 달은 여러분 3%대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유가 상승이 이제 급등 기름값이 오르니까 이게 3%를 그렇습니다. 위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또 엘니뇨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엘니뇨가 오면은 1, 2년 후에 5에서 7%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특히 식단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작년도에 물가가 사실 추석 물가가 사실 4.7%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저효과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걱정하시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도 10월이면 다시 2%대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인 요인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은 2%대로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네. 8, 9월에는 3%를 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럼요. 너무 뭐 작년에도 4.7%였으니까 네. 놀라지 마시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뭐 신선식품 뭐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말고 길게 보셔야 되면 10월 달에 2%대로 돌아옵니다. 네. 자, 이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안이 개정됐습니다. 8월 29일 오늘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존의 그 식사의 경우에는 이제 3만 원, 축의금이나 조의금, 경조사비는 이제 5만 원이었고요. 그를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 요거는 현행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물의 경우는 5만 원이고 또 특히 농수축산물을 그 선물하는 경우에는 가액이 이제 10만 원까지로 조정이 한 번 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3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거죠. 선물의 경우에는 15만 원인데 특히 명절의 경우에는 이 2배를 적용해서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2015년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본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래 이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하지 말고 그렇죠. 뭐 이러지 말자, 청렴하자라는 뜻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3만 원
보면 이 상한선을 두고는 그간에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것이 이제 적용 가능하냐, 그리고 또 물가도 많이 바뀌었는데 변동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상향을 해야 된다라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명절에 농축산물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통업계들이 이에 대비해서 뭐 선물 세트도 상당히 많이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상품권을 좀 풀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상품권 규정이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안 풀렸다. 그래서 이게 좀 그 개선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개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권은 이거는 이제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뭐 우리가 30만 원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에 뭐가 붙으면 여러분 30만 원까지 가능하냐면 전복 상품권, 우럭 상품권, 농수산물을 특정해서 하는 상품권은 30만 원까지 이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땡땡 백화점 상품권, 땡땡 마트 상품권은 안 되죠. 그게 문제네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농수산물에 아주 특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산물 지금 뭐 많은 괴담과 그다음에 진짜 과학적이지 않은 이유로 지금 수산물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런 걸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농수산물의 특정된 상품권은 30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네.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김영란법의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특히 지금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수산물 소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국민권익위가 이런 말까지 한 건 좀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만큼 그 사안이 상당히 이제 중대하다 이런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왜 어제 그 이제 모듬회 이제 그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하잖아요. 구내식당. 그래서 이제 수산물 위주로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이제 홍보 효과를 좀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수산물 관련해서는요, 이 명절에는 안 그래도 농수축산물에 대한 선물 그 수요가 있는데다가 특히 이번 명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산물 위주로 이렇게 상품이 구성이 돼서 많은 분들께 이제 선물이 전달이 된다면은 네. 이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령 개정안 이제 오늘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희망 섞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그러니까 어제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까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이례적인 행보예요. 이례적이죠. 이거는 사실은 쪼여 있는 이런 숨통을 지금 터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김영란법 하지만 우리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인데 김영란 위원장이 당시의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결자해지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조금 더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방향이 제시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무엇보다도 추석 물가 안정에 신경을 써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뭐 통과가 확실시 되는 그런 대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확실히 되고 일단은 물가는 일단 잡고 봐야 됩니다. 물가라는 거는 우리가 병들 때 고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열부터 잡아야 자는 굉장히 지금 뭐 절대절명의 그런 시기 변환기에 있기 때문에 8, 9월을 잘 잡으면 우리가 10월 달에 2%대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통업계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석 특수가 6일이 되면 이거는 유통업계로서는 뭐 상당히 이번에 좀 반등의 계기를 잡아야 될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실 각 유통업계가 대표적인 그 상품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명절이 오기 전에 미리 그 선물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좀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축 수산물 위주로 해가지고 상품 구성을 해서 추석 특수를 좀 미리 누리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30만 원으로 상향이 되게 되면 그동안 상품 구성에 넣지 못했던 좀 고급 물품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 유통업계에서도 지금 상당히 머리를 짜내고 실제로 수요자 또 소비자들에게 많이 좀 구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보통 이렇게 그 김영란법 완화 방침이 나오면 돈은
구매는 언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이제 전문가로서 보실 때. 지금부터 이제 되죠. 그래갖고 15일 전 배송 기간까지 다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풀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기업들이 감사의 표시를 할 때 좀 약소했던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요번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그 동안에 또 뭐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그런 마음들을 풀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경제의 내수 촉진에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국무회의 통과가 돼서 임시공휴일 발표가 되면 또 김영란법 얘기도 나오게 되면 네. 그 즉각 효과는 발휘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뭐 바로 오늘 뭐 다 오늘 저 12시 전에 이게 끝났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매 부서에서는 바로 백화점으로 가겠죠. 네. 네. 전화통도 이제 많이 울리기 시작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